안녕하세요. 연계교재 최종 점검 정치를 맡은 한 발 늦었네요. 박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이 되고요. 1강부터 4강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야 된다. 지리 시간 아니지만 정치의 마인드맵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강에서 하셨던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2강에서는 입법부, 의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입법부의 권한 관련해서 국정 통제 감시 권한, 그리고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등등 의회주의의 위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세요? 3강에서는요,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몽땅 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발 복습 잘해달라고 강조했던 그 3강 내용들, 행정부의 권한, 행정부의 구성,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행정부 비대화에 따른 통제. 저 이렇게 줄줄줄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핵심 포인트 등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사법부의 조직, 선거재판.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런 내용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법률심판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잘 정리해달라는 내용 얘기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방자치 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광역, 기초, 특별 하는 내용들. 그리고 지방자치 형태 해가지고 단체자치, 주민자치 봤던 내용 생각나시죠? 그리고 지방 주민들의 참여 방법으로 주민소환, 주민투표 이렇게 살펴봤어요. 거기까지 해서 3단원이 딱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3단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지방자치까지 이렇게 크게 6개의 큰 주제들이 있고 그 세부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중간 이후부터 해서 4단원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그래서 4단원 제일 처음 16번째 주제였죠. 우리 교재 16번째 주제에서 91쪽부터 해서 국제사회 발달했던 부분, 이상주의, 현실주의 했던 부분, 행위 주체했던 부분, 네,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째 주제 93페이지로 넘어와서 국제법 파트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국제기구 부분 볼 거예요. 국제기구 부분을 볼 거고요.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냉전의 형성, 냉전의 완화, 냉전의 해체하는 그 부분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98쪽까지 딱 해서 네, 4단원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시간 동안 3, 4단원을 모두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시간 동안 2단원, 1단원, 5단원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1단원은 좀 이렇게 시간 할애를 조금만 했습니다. 문제풀이도 전체적으로 다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1단원 반복을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3, 4단원에 투여한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국제기구에서 공부하실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2가지.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요. 이제 국제기구로 왔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17번째 주제로 오고 있습니다. 93쪽이죠. 17번째 주제로 와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였습니다. 되셨죠? 국제법, 국제기구. 지난 시간에 국제법 끝났고요. 이번 시간에 국제기구예요. 국제기구에서는 여러분 국제기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그게 하나입니다. 국제기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하는 내용은 94쪽의 7번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국제기구의 분류하는 거 하나. 2번째는 뭐냐면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 다시 말해서 유엔이죠. 그래서 유엔 내부의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떻게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지 구별해서 살펴보고요. 거기다 플러스 국제사법재판소까지요. 다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국제기구로 넘어왔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국제기구의 분류다. 분류. 2번째는 국제연합이다. 국제연합 안에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이렇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먼저 94쪽의 7번 문제를 보면서 국제기구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기구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분류 기준 3가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회원 자격과 관련해서 정부만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등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정부간, 비정부간 이렇게 나눴죠. 또 어떤 지역에 속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으면 지역적인 국제기구가 되고 어떤 지역에 속해 있던지 전 세계 누구나 가입할 전 세계적 기구 이렇게 가입 자격에 따라서 세계적, 지역적으로 나누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엔과 같은 건 세계적인 국제기구죠.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들어갈 수 있고. 다만 EU 같은 국제기구는요. 우리나라 가입 못하죠.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만 가입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지역적 국제기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수행하는 역할이 정말 포괄적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 제한되어 있느냐. 그래서 포괄적, 제한적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기구는 환경 분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제한적인 거고요.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는 뭐 정말 평화, 정치, 문화 뭐 정말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죠. 그러면 포괄적 국제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제기구의 분류 기준, 정부 간, 비정부 간, 세계적이냐, 지역적이냐, 포괄적이냐, 아니면 제한적이냐 이 내용들을 아셔야 되겠죠. 요거 분류 기준부터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적 국제기구입니까? 예, 그랬어요. 그러면 A에 들어갈 것은 정부 간이면서 지역적인 국제기구를 찾아라.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부 간입니까? 예, 그리고 지역적입니까?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부 간에는 예, 그랬죠. 지역적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제기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세계적인 국제기구가 들어가야죠. C를 보도록 할게요. 정부 간입니까?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정부간이구나. 비정부간. 그리고 여기도 D도 비정부간이겠죠. C, D는 모두 정부간입니까? 아니요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그래놓고 제한적입니까?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그러면 C는 비정부간이면서 제한적인 거고. C는요, 비정부간이면서 제한적이 아니래요. 제한적이 아니면 뭐라고 불렀죠? 포괄적인 거죠. 포괄적. 그러면 하나하나씩 맞춰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기억, A에 들어갈 것. A는 정부간이면서 지역적인 겁니다. 정부간이면서 지역적. 보니까 유럽연합이나 국제통화기금 다 정부간이죠. 정부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지 볼게요. 유럽연합은 그 지역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지역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되네요. 정부간이면서 지역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제통화기금 보세요. 정부간은 맞죠? 정부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적입니까? 우리 IMF, 우리나라는 가입 못하고 뭐 미국만 할 수 있어요? 예, 북미에만 있어야 해요? 아니죠.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입니다. 따라서 틀렸죠. 두 번째 볼게요. B에 들어갈 것 뭐냐면 정부간이면서 세계적인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국제연합 정부간이죠. 세계무역기구 정부간입니다. 정부간 가입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국제연합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가입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 WTO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니은이 맞네요. 맞습니다. D급 볼게요. C는 비정부간이면서 제한적입니다. 비정부간 그린피스 맞네요. 국제사면위원회 비정부간 맞네요. 그러면서 제한적인지 한번 볼게요. 그린피스는 환경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WTO, UN, IMF, 뭐 EU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몇 개 나오는 것들이 사실 정해져 있고요. 또한 비정부간 기구도 그린피스나 국제사면위원회 정도로 나오는 게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고 그린피스, 국제사면위원회 정도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나오는 거 정해져 있는 그것들의 성격, 비정부간이구나, 그리고 제한적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이 틀렸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입니다. D 볼게요. 비정부간이라고요? 아니요. 정부만 가입할 수 있어요. 북대서양조약기구? 아이고 이거 정부가 가입할 수 있는데요. 두 개 다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이냐? 아니죠. 이거 경제에 관련된 거, 여기 정치적인 것. 그래서 두 개 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그럼 볼게요. 이 문제 통해서는 이렇게 분류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그거 1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여기 국제기구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한 8개 정도, 이 정도만 그 성격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세계적이면서 정부간이면서, 제한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써보세요. 그 정도 연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제기구 분류해서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 매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국제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국제연합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능 특강 171페이지 6번 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이런 표 그대로 수능 완성에 나왔었고요. 그게 연계돼서 작년도 수능 문제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되면 올해 안 나오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사회계약설은 매해 출제가 되면 올해도 나오겠구나 하잖아요. 선거 매해 출제되면 올해도 나오겠구나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연합도 매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세요. 국제연합에서는 여러분 공부하실 게 뭐냐면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따로 문제로 다음 문제로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이런 것들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만 공부를 해두시면 나머지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있긴 하지만 한 번 정도씩 읽어보는 수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를 먼저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요. 총회는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관. 최고 의결 기관. 총회가 전 모든 회원국들 모두로 구성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은 여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고요. 여기가 형식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 의결 기관이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이 총회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 평등합니다. 일국 일표주의.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는요. 일국 일표주의지만 일국 일표예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는데요? 항상 임명된 이사국, 항상 임원인 나라, 5개 나라가 있고요. 돌아가면서 임원을 하는 나라 자리가 10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나라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이 다 모두 한 표씩이에요. 그러니까 일국 일표주의. 평등하네? 아니라고요. 모두 한 나라가 한 표씩 행사를 해요. 그리고 15개 나라 중에 9개 나라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의결이 돼요. 그런데 일국 일표주의지만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는 거부권이 존재해요.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어디죠? 미, 영, 푸, 중, 러. 그래서 여기 상임이사국 4개의 나라와 비상임이사국 14개, 그래서 다 해서 여기 10개 나라와 여기 4개 나라, 14개 나라가 모두 찬성을 해도 상임이사국 한 나라가 이건 아니야, 거부, 반대하면 그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권한이에요. 모든 나라의 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니까. 그래서 총회건 안전보장이사회건 일국 일표주의를 적용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그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영푸 중러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개선하라 라고 결의를 하잖아요. 그 결의를 하면 그거는 좀 개선 좀 해 라는 권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를 하잖아요. 이라크는 뭐 어떻게 해라 라고 결의를 하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경제적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전보장이사회는 훨씬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제연합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맞아요. 그럼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 10개, 여기 5개 해놓고 치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거 맞죠? 두 번째, 기억,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그렇죠. 이게 뭐냐면 거부권의 행사 없이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3번, 니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권을 가진 모든 나라들은 평등하다라는 그 원칙에 따라 동일한 투표권, 일국 1표주의를 행사합니다. 맞죠? 다음 볼게요. 4번, 디귿은 국제사법재판소는요. 대량 학살을 저지른 개인에 대한 전범 재판을 담당한다. 여러분 관심이 많으신 학생들은 요즘 한일 간에 좀 많이 얘기가 있죠. 뉴스를 보면. 그러면서 일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물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국제사법재판소는요.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국가 간. 한국과 일본 이런 식으로요. 여기 보세요. 대량 학살을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담당하는 건요.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형사재판소. 따라서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보세요. 유엔 산하, 유엔과 관련된 전문기구나 보조기구로서 유네스코, ILO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명백하게 4번 이렇게 골라주시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첫 번째 문제 보면서 국제기구에 분류받죠. 두 번째 문제 보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구분하는 거예요. 사법재판소는 지금 이제 다음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A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헤이그에 본부를 둔 이 A는 23일 뭐라고 그랬냐면 싱가포르 해협에 있는 섬 페드라 블랑카는 싱가포르 영토라고 판결을 했다. 아, 이렇게 국가 간 영토 분쟁을 다루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일본이 자꾸 가자고 그러는군요. 예, 페드라 블랑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해서 영권 분쟁이 빚어져 왔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바투푸테 섬이라고 부르고 있대요. 그래서 이날 판결로 1979년 이후 계속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의 페트라 블랑카를 둘러싼 분쟁이 막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A가 어딜까요, 여러분? 예, 국가 간 분쟁에 관련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어디예요, 여러분? 유엔에 속한 여기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죠. 사법재판소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판결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구속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한 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뒤따라요. 어떤 경제적인 압력이 가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결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볼게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기구입니다. 아까 국제연합표에서 보셨죠? 예, 국제연합의 기구가 맞고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고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인입니다. 되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조약이나 협약, 국제관습법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겠죠. 당연히 국제법에 기반해서 판결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사법적 절차를 적용하는 기구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그대로 읽어내시면 되고요. 9번, 여기도 중요하죠.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당사국 일방의 청구에 의해서는 재판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우리 지금 국내에서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소송을 걸면 법원, 그럼 저는 가야 되잖아요. 일방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는요. 어떤 한 나라 일방이 요구한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가자라고 하는 건 양 당사국이 모두 합의해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물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갈 이유가 한 개도 없죠. 우리 건데 왜 가서 물어봐요?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사국 일방의 청구에 의해서는 재판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정도 해결하시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거의 모두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제기구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유형 분류한 거랑 국제연합이에요. 그리고 국제연합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총회랑 안보리 비교했던 거랑 국제사법재판소 이렇게 본 겁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쪽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국제관계의 변화 나옵니다. 국제관계의 변화는 어디에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국제정치 파트 가장 처음에 올 때 30년 전쟁 베스트 팔렌 조약 생각나시죠? 안 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디 있냐면 91쪽입니다. 91쪽에 수능 안석 108페이지 1번 문제 변형한 것 그거 보시면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로 주권 국가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국제사회가 발달했다. 그 뒤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결해요. 그래서 냉전이 형성됐다, 냉전이 완화됐다, 냉전이 와해됐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국제관계의 변화에서는 냉전의 형성과 완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6쪽의 4번 문제나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가 되냐면 이 탈냉전 이후에 오늘날 지구촌 문제와 관련된 지구촌 이슈들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96쪽의 4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기 전에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국제관계의 변화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스트팔렌 조약 예, 살짝 쓸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제연맹이 맹해가지고 잘 평화유지를 못해서 다시 2차 세계대전 벌어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UN 이게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온 거고요. 베스트팔렌 조약 통해서 국제사회 형성 국가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국가가 있어야 국제사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통해서 국제사회 발달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이 뒤부터입니다. 이제 이 뒤부터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세 가지 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텀. 그래서 1940년대 말, 1960년대 말, 1980년대 말 이렇게 20년 간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냉전의 형성, 그리고 여기가 완화, 그리고 여기가 냉전의 종식, 해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씩 기억하시면 되죠. 연도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40년대 말에 요거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여러분 트루먼 독트린이 뭐예요? 독트린이 뭐예요? 외교 정책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어떤 외교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기존까지 미국은요, 그 유럽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별로 유럽이나 그 밖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관여 안 해도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뭐였냐면 고립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럽니다. 간섭 안 해요. 고립주의. 지네들은 뭘 하던 말도. 왜냐하면 미국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이게 개입주의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유럽 땅으로 누가? 소련이 공산주의를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전 유럽과 이 아시아 이쪽이 다 빨갛게 물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개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트루먼 독트린이고요. 그리고 이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이 유럽의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도와줘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지만 공산주의 유혹에 안 빠질 거 아니냐. 이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면 냉전의 형성입니다. 소련은 공산주의를 확대하려고 하고 미국은 개입해서 막으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말로 옵니다. 이때 뭐냐면 닉슨 독트린이 있어요. 역시 닉슨 대통령이 채택한 외교 정책입니다.
이건 다시 뭘로 가냐면 다시 고립주의로 가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에 정말 거기 개입했다가 아무것도 이득이 없었잖아요. 아시아일 이런 것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거는 더 이상 잘 안 싸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해 무드가 나타납니다. 조금 이렇게 냉전의 완화 조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소련, 공산주의끼리 다툼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말입니다. 드디어 미소의 정상이 몰타섬에서 만나서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 몰타섬에서 만나서 몰타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야. 냉전 끝. 그래서 독일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하고 그 이후에 쭉쭉쭉 그러면서 오늘날에 온 것이죠. 진짜 이거는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이때까지는 양극 체제입니다. 양극이 누구예요? 미소 중심에 완화되면서부터는요. 다극 체제입니다. 미소뿐만 아니라 중국, 제3세계 등등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1980년대 말 이후에는요. 소련은 없어졌죠. 그래서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는 단극,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극적, 경제적으로는 다극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게 정리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한 지금 5분, 6분 뭐 걸렸나요? 예, 이 정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47년 끝났습니다. 이것만 보면 1940년대 말 냉전의 형성 끝이에요, 사실은. 더 읽어볼게요.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내부의 소수 무장 세력이나 외부 세력의 부당한 시도에 저항하려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지하겠다. 개입하겠다. 우방국에 대한 지원과 적대국에 대한 봉쇄를 천명했다. 개입하겠다. 봉쇄주의. 소련 내 확대에 대한 봉쇄 정책. 그래서 냉전의 형성입니다. 나는요. 1989년입니다. 80년대 말 몰타 끝났습니다. 만나서 끝났다. 됐죠?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가에서는 냉전의 형성이죠. 냉전의 형성에서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냉전 형성할 때는요. 미국, 소련 쪽으로 줄을 쫙 썼습니다. 세계가 두 개로 양극 체제예요. 제3세계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것은 50년대부터 해서 60년대 가서 냉전이 완화되는 그 시기에 다극체제 시기입니다. 따라서 틀렸죠. 2번 가는 집단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 평화 구축 방안이 기반이 되었다. 그럼 냉전의 형성이잖아요. 미소, 냉전. 이걸 지금 세력 균형 팽팽하게. 이게 무슨 집단 안보예요. 저 세력 균형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80년대 말 이념에 기초한 양극체제가 완화라고요? 완화가 아니라 해체. 완화를 얘기할 때는 60년대 말부터. 틀렸고요. 4번 나는 여기 세력 균형이 와해되고 세계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미소의 이런 팽팽한 그것이 끝나고 세계 패권 국가 누구? 미국. 단극적 다극체제.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나는 미국이 아시아 문제에 개입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어. 이거 뭐냐면 닉슨 독트린이에요. 여러분 닉슨 독트린은 1960년대 말이죠.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 6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만약에 이 기본적인 이거 내용이 없으면 저 문제도 되게 어렵죠. 그렇잖아요. 우리 정치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역사적인 순서 싫어해서 여기 왔는데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제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하고 5번 문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볼 거예요. 4번하고 5번은 혹시나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형을 한 겁니다. 뭐냐면 지구촌 문제. 그래서 4번은 다국적 기업의 역할 확대에 따른 것, 5번은 공유주의 비극에 따른 것인데 지문이 참 잘 대비가 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4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나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발전 국가들이 진출해 있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대상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요. 선진 기술도 소개해주고요.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될 투자 자본을 이렇게 쌓는 데 도움을 준대요. 더불어 국가 간 상호 수익을 창출하는 무역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간 평화적 관계에도 기여한대요.
그럼 어때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발전 국가들의 진출해 있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만 발생하는 이익은 다 자국으로 가져가서 대상 국가가 그들의 앞선 기술을 뒤쫓아오도록 만들면서 아주 약한 취약 산업의 성장 가능성조차 떨어뜨리고 있다. 더불어 자유경쟁을 주장하면서 저발전 국가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거는 일도 가끔 생기고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다국적 기업이 저발전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고 나는 그 반대죠.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되더라고요. 작년 문제를 보면 지역화와 관련된 그런 제시문이 남아있고 제시문 그대로 분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는 다국적 기업이 저발전 국가 진출에 굉장히 다국적 기업의 저발전 국가 진출에 우호적이죠. 투자도 늘리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얘기했죠. 니은, 나는 저발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여기 보세요. 발생하는 이익은 다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고 이랬습니다. 틀렸죠? 디귿, 가는 경제적, 나는 정치적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나요? 둘 다 보면 보통 대부분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세요. 나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발생하는 이익은 자국으로 가져가고 그들의 앞선 기술을 뒤쫓아오도록 만들며 성장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이런 얘기들 모두 경제적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정치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가나 모두 저발전 국가들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죠. 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력, 나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영향력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에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나는 국제적 환경 문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여기 96쪽 오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냐면 이 국제관계의 변화라고 해서 냉전의 형성, 냉전의 완화, 냉전의 해체하는 이 부분 공부하셔야 될 것 딱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시문 분석 형태로 나온다면 지구촌 문제. 지구촌 문제와 관련해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구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느 한 국가만 진짜 열심히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게 지구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국제 평화 문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문제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지구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구촌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 문제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를 보면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공유지의 비극이 뭐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럼 여기 조그만 글씨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맑은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에 맡겨두면 남용되어서 결국 고갈되거나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것.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냐면 이렇게 목초지가 막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이나 뭐 소를 데려다 이렇게 풀을 먹게 하죠. 풀을 뜯어서 먹게 해요. 그래서 그 목초지에는 한 100마리 정도의 소가 뜯어먹으면 딱 맞을 정도예요. 그러면 또 풀이 나고. 만약에 그 목초지가 내 땅이라면 이 목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소만 키우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목초지가 내 땅이 아니라 공유지예요. 빨리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풀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 각각 그래 빨리 내 소 먼저 갖고 가서 다 먹여야지. 그래서 원래 100마리 정도가 먹고 나고 하기에 알맞은 목초지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끌고 가서 결국은 그 목초지의 풀을 다 뜯어먹고 황폐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세계적으로 고래가 많이 이제 멸종되어 가는 것. 고래가 주인이 없으니까요. 너도 나도 고래잡이를 해가지고 고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이제 국제 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이 가, 나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보여주세요. 공유지의 비극, 이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이지 국가별로 소유권을 도입하면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목초지가 내 땅이라면 풀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먹이고 풀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비극을 가져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 거라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주자. 국가별로. 이렇게. 그래서 만약 소유권이 도입된다면 그 소유국들은 자신이 보유한 자원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어서 지나친 이용이나 훼손, 남획 등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또한 각국은 그 자원 이용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식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소유권을 가져서 내 것이 되면 보다 더.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공중화장실이 더러워지는 이유.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남아나지 않는 이유. 내게 아니니까 막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면 될 것이다. 그게 가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나.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적 악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좀 다른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만약 정책 결정 및 집행 능력을 가진 강력한 권위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다룰 효과적인 관리 체제가 갖추어질 것이다. 위에 어떤 상위의 국제기구 같은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칙, 규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가는 국가별로 소유권을 주자는 거고 나는 그 위에 상위의 어떤 국제적 관리 시스템, 국제기구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되셨죠? 기억부터 해볼게요. 기억, 가는 개별 국제행위 주체, 다시 말하면 국가의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전제한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소유권을 주면 국가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남용하지 않을 거고 잘 관리할 거야. 합리적인 사고 능력. 맞습니다. 두 번째, 나는 국가 간 공통의 규범 이행보다 개별 국가의 자율적 통제를 중시한다. 여러분, 개별 국가가 소유권을 주면 알아서 할 거야가 이게 가고요. 국가 간 공통의 규범에 따른 어떤 국제 관리 시스템을 한 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아니라 국가 간 공통 규범의 이행을 더 강조를 했죠. 틀렸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소유권 경계를 정하기 힘든 해양 오염과 같은 문제. 소유권 경계를 정하기 힘든 그런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때는 뭐가 더 좋겠어요? 소유권을 딱딱 정할 수 있으면 가방식으로 하면 좋지만 소유권을 딱딱딱 나눌 수 없을 때는 이게 더 좋겠죠. 국제적 관리 시스템. 그래서 가는 나와 달리 이렇게 소유권 경계를 정하기 힘든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죠. 소유권 경계를 딱딱 나누기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가나 모두 초국가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것은 나고 지양하는 것은 가죠. 그래가지고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2번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8월 25일자 수정본으로는 정답을 제대로 올렸는데요. 그 이전에 8월 16일 날 올린 분에서는 제가 정답 다 안 틀렸는데 요거 하나 틀렸어요. 3번이라고 올려졌는데 혹시라도 예전에 거 이렇게 출력해서 보시는 분들은 요거 2번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사실 지구촌 문제까지 다 봤고요. 이제 기출문제 2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사실 진짜 많이 풀었어요. 진짜 많이 풀었는데 지금 변형되지도 않은 이 기출문제를 또 다시 푸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어려워하니까 이거를 40년대 말, 60년대 말, 80년대 말 1, 2차 세계대전에서 여기 연표를 어려워하니까 한 번만 더 복습하자는 의미에서 97페이지에 있는 13번, 2008년 9월 13번 문제를 또 한 번 더 풀고 그리고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역시나 또 비슷한 문제를 또 한 번 풀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97쪽에 13번 문제를 볼게요. 가에서 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40년대 말 가트 출범 이런 거 모르셔도 40년대 말 국제연합 탄생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제연합 생기고 나서 40년대 말부터 냉전이죠. 60년대 말에서 여기 닉슨 독트린 쭉 있네요. 그리고 80년대 말부터 소련 개혁 개방 독일 통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여기 가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렇죠. 국제연합
여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엔이 창설된 거니까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그리고 냉전에 의한 국제 질서가 확립된 그런 시기다. 그렇죠. 냉전에 의한, 냉전. 맞죠? 이거 맞습니다. 두 번째, 나는 미중 간의 관계 회복으로 동서 간의 대립이 완화되고 여러분 동서가 이념 말하는 거 맞죠? 아시죠? 동쪽에는 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권 국가들, 서쪽에는 자유주의 국가들. 그래서 동서 대립하면 이념 대립입니다. 이념 대립이 완화되고 중국과 소련 그 내부에서는 분쟁이 격화된 시기이다. 맞죠, 여러분? 60년대 말부터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여러분 다 여기 85년 소련의 개혁 개방 그리고 막 통일까지 가는 독일 통일까지 가는 동구권에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확산되어 가겠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4번 가는 나에 비해서 지역 간 경제 공동체 결성을 통해서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상호 의존도가 심화된 시기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역화라고 말합니다. 또는 지역 블록화라고 말합니다. 지역끼리 블록을 쌓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 이 지역화하고 세계화는 같이 나타나요. 언제의 특징이냐면 바로 라 시기 이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가 때 나타났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좋나요? 이제 5번 확인할게요. 나와 다 여기 완화된 시기, 거기 해체되어가는 이 시기. 나와 다는 국가 간의 군사적 대결 구도에서 화해, 협력이 강조된 시기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막 나왔다고 쳐도 40년대 말, 60년대 말, 80년대 그 기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자꾸 풀어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제를 가는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40년대 말 냉전입니다. 냉전. 양극체제죠. 미소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쪽에 줄 섰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완화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외교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여기 보세요. 해체예요. 해체됐습니다. 냉전이 해체됐는데 우리 중국하고 소련하고 막 안 놀 거예요. 러시아하고. 다 놀면 우리도 놀아야죠. 외교정책 방향은 이거랑 맞물려서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관련된 문제는 2009년 수능 2 문제 풀어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시기의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보시면 1950년대부터 해서 여기 유엔 창설 45년이고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여기 냉전이 완전 극심했던 시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73년이래요. 그럼 60년대 말 이후니까 냉전이 완화된 시기. 90년대 이후네요. 냉전 해체된 이후의 시기. 이렇게 쭉 이제 되어 있네요. 되셨죠?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가는 냉전 체제의 고착화로. 그렇죠. 맞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우호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정책이 추구된 시기다. 맞습니다. 1번 맞아요. 2번 나는 여기 나입니다. 1973년 6.23 선언. 그래서 뭐 평화통일 뭐 이런 거 추구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미소 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맞죠? 이것까지 맞아요. 맞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정책. 이게 틀렸죠. 여러분 북방정책이 뭐냐면요.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구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련과 수교도 하고 막 중국과 수교하고 그랬어요. 수교가 뭐예요? 친구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 친구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간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여기 지금 냉전이 막 완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린 먼저 막 우리가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우린 그래 중국과 친구하겠어. 그러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때라고 70년대 이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다 보세요. 동서 진영의 대립이 해소되었고 동서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동서가 이념 대립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동서 나오면 이념 대립입니다. 이념 대립이 해소되었고 그렇죠. 90년대 이제 넘어섰으니까 1980년대 말부터 해서 몰타 선언 이후에 해체된 거니까 맞고요. 북한을 포용하려는 대북 정책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있네요. 그다음에 라 시기 국제적인 테러가 점증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병력을 파병했던 그런 시기다. 9.11 테러 이후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볼게요.
다는, 다 여기 있네요. 다는 나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 협력이 본격화됐다. 그렇죠. 나에 비해서 다 때는 냉전이 해체된 이유가 되니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할만한가요? 오늘 이번 시간 5강까지 해서 여러분 3, 4단원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의 그 좀 가려웠던 부분들 잘 긁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모자랐던 부분들 채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2단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선거 가겠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